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병철 선생님이 계시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북 콘서트를 위해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1차, 2차에 이어서 오늘 너무 아쉽게도 3차로 마지막 막을 내리거든요. 네, 3차 북콘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격의 미녀사 임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남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그 토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막 준비해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또 준비하려고 지금 애쓰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방향성까지 아울러서 조명하신 그 양대 산맥, 뉴로트라이브와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번역하시느라고 정말 병나실 정도로 애쓰신 강병철 선생님께 정말 저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뉴로트라이브는 약 700페이지, 또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는 843페이지라서 정말 저는 번역자님인 그 강병철 선생님을 벽돌공장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그 긴 책을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막 애쓰시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영국, 미국 그 낯선 문화 코드를 설명을 하려고 애쓰신 그 땀방울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진짜 읽으면서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독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북콘을 하시고 나서 또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자인 존 돈반, 그분은 처남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캐런 저커 저자님은 따님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가족이 쓴 책이라서 약간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시선을 최대한 3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정말 사관처럼 역사를 쭉 조명한 그런 책이라서 저는 이제 참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들 우리 상윤 씨를 키우면서 맞닥뜨렸던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것들의 뿌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냉담함 때문에 아이가 자폐가 됐다는 그 냉장고 엄마 이론,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이름도 복잡하고 낯선 메가비타민 요법이니 킬레이션이니 하는 그런 그 생화학 치료, 그런 또 과학적으로 그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 그런 것들, 유사과학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저도 그 중에 몇 개는 하는 돈을 주고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이제 MMR 백신 이후에 자폐증이 생겼다고 하는 그 웨이필드 박사 같은, 지금 박사도 아니죠, 이제 의사 자격도 박탈당했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홍역에 이미 이제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홍역에 걸리고 막 수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오해와 부모들이 오해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역사들을 읽으면서 정말 분노하고 한편으로 너무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하고 일을 하면서 주로 미국에서의 그 어떤 자폐에 관련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뿌리를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도전거리를 좀 많이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이런 어떤 약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자폐의 진단 이전에 사실 우리가 이 자폐라는 것은 그 상태는 있어 왔다, 그 역사 안에서 있어 왔던 그런 모습하고, 또 이렇게 치료와 이제 부모 운동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성도 잡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인종과 국적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부모가 해왔다면 앞으로는 당사자들, 여기에 나오는 신경 다양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당사자들과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보통의 일상,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그런 가장 보통의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뉴로트라이브에서 나온 클라라 클레이본 파크의 딸 제시는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타운에서 또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이 저자 두 분이 찾아낸 최초의 자폐 진단을 받은 도널드 트리플렛은 미시시피주의 포레스트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사회나 이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던 그런 바라던 자세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살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살고 있는 뭐 인천에서 지용 씨 인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처럼 은평구에서 또 수원에서 제주에서 살던 그 사회 안에서 부모의 사후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책에서 그 정말 그 영국과 미국의 부모 운동과 그들이 가셨던 그 방향에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 긴 책을 번역해 주신 강병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강병철 선생님께서 그 콘서트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는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랑 꿈꿀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흔쾌히 또 김용주 회장을 위한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에서 너무 의미 있는 만남일 것 같다라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강병철 선생님도 흔쾌히 함께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오늘 이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병철 선생님은 소아정신과가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꿈꿀 자유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더 자세한 소개는 선생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강병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격하게 환영해 주세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지금 그 슬라이드에 나온 책입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지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고요. 저는 예, 이것도 제 사진입니다. 다음. 저는 뭐 지금 막 임신아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아청소년과 의사고요.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의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해요. 제가 프로페셔널한 번역가가 된 지가 지금 거의 뭐 15년,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꿀자유라는 출판사를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자폐는 아니지만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키운다고 하기에는 이제 제 아이도 다 컸네요. 예. 네, 이건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2권의 책을 썼고요. 왼쪽은 뭐 육아서고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린이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바이러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어린이 청소년용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읽으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40권 정도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이게 오늘 말씀드릴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뉴로트라이브, 이게 이제 자폐의 본질을 설명한 책이죠.
그다음에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요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 및 전염병에 관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라는 책은 제가 저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많고 그 가족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자폐장애 전문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폐인 진료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은 뉴로트라이브를 번역하면서 자폐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거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그 자폐인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상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한국 상황을 좀 잘 알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한국 상황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한국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질문하셔도 대답할 능력이 안 됩니다. 캐나다의 상황은 조금 알지요. 근데 여기는 그 한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그 깨달은 것들, 뭐 생각하는 것들을 한겨레 신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략 이렇게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에 관한 칼럼. 그래서 혹시 한겨레 신문 보시면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기나긴 책을 옮겼느냐? 2018년에 뉴로트라이브라는 책을 옮겨서 옮겼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옮기고 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알리려고 한국에 들어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자폐사랑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또 사랑협회 아니고도 뭐 전국에서 자폐 부모님들이 주로 주축이 되셔서 저를 강연자로 초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그 책을 번역한 사람 치고 그렇게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자폐 이 소사이어티에 뭔가 신세를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장애에 대한 책을 내자. 그게 뭐 정신장애가 됐든 발달장애가 됐든 신체장애가 됐든 장애에 대한 책을 1년에 한 권은 내자.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택한 책이 바로 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아까 남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책이에요. 정말 막 기나긴 책입니다. 이거 진짜 번역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책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 자폐라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뭔가를 깨닫고 한 그런 역사를 딱 손에 와닿게, 손에 잡히는 것처럼 가슴에 와닿게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흐름을 하나 머릿속에 상정을 해놓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읽으면 조금 나아요.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잡아본 구도는 이렇습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회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고가 진행되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딘지 다른 사람,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이 사회는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사람들은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살 필요가 있는가?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다 수용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뒀죠. 그러니까 우리랑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지 않게 따로 그냥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뭐 학대도 있었고 인권 유린도 있었고 심지어 방치하다가 뭐 굶어 죽거나 학대당해서 죽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애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전혀 없었고, 그때는 그 자폐인의 투쟁이 진짜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아,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좋아. 그럼 다 같이 살자 이게 살긴 사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투쟁이 배움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즉 교육권 투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권이라는 걸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그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폐증이라는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예,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데는 큰 공헌을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인맨이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자폐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를 받기에 이르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좋아, 저 사람들 같이 살아도 좋고, 저 사람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치만 저 사람들은 어딘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야? 좀 열등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폐에 대해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구나.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은 뭐 발달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보다 많이 뒤처지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신경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발달장애인이 같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했던 시대부터 지금, 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그 비장애인과 똑같은 존재고 다 사람마다 다 정신이라는 게 특성이 있고 또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면도 있더라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과정, 그 과정을 거의 한 80년에 걸쳐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엔 너무너무나 생생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폐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해서 또 인간 전반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원서입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에서 낸 거고 표지는 이제 그 신경 다양성을 상징하는 그런 무늬. 네, 온갖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갖 색깔을 가지고 있고 온갖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형상화해서 낸 책이죠.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일 처음에 자폐라고 하는 하나의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병들이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일단 오늘은 뺄게요. 그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말을 하다가 설사 질병이라든지 환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너무 거슬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발달 장애가 하나로 모여서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꼽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이나 관심이 아주 작은 곳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시간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공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룡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먹는 거, 자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런 면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그게 너무나 유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요?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범주를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공룡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곤란하니까 장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자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정신지체가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한다. 이건 뭐 아주 우리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특징이죠. 그렇지만 예,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눈을 못 마주친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엄마가 안으려 그러면은 뭐 싫어한다. 엄마를 냉담하게 대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얘는 자폐 아니야. 얘는 나랑 눈을 잘 마주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얘는 말을 잘하니까 자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폐인 중에는 눈도 잘 맞추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여기 장지영 씨도 계시지만 대학도 나오고 박사를 딴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만 그분들이 사회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나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레오 카너, 우생학, 수용기관, 브루노 베테라인, 냉장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레오 카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폐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레오 카너는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 유태인이죠. 독일에 살았던 유태인인데, 다행히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정신의학이라는 교과서, 1935년에 이게 교과서예요. 어린이 정신의학이라는 게. 이런 교과서를 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망이 커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7개 국어를 했대요.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민자로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교수가 되고 어린이 정신의학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이런 데 만족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근데 의사가 자기 이름을 날리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병을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병을 발견하면 거기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붙거든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그 환자가 하나 찾아옵니다. 환자가 하나 찾아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소아정신과 환자를 봤는데 이런 애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 병이 무엇일까라고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예, 비슷한 애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1명인가를 모아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두 번째에 나오는 정동 접촉의 자폐증적 방해 요소들이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최초로 유아기에 고유한 정신병을 발견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 이름을 조기 유아 자폐증, Early Infantile Autism, 처음으로 오티즘, 자폐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가 대단한 주장이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청소년기에 생기거나 그 이후에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가 정신질환에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발견한 이 병은 아주 어렸을 때,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어린이에게 생기는 거의 유일한 정신병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병 이름을 자폐증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폐증이라 그러면 카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카너 증후군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원을 이룬 거죠. 자기 이름이 들어간 병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카너는 자기가 새로운 병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때요? 그 새로운 병이 뭐라고요? 어린이한테, 유아한테 국한된 정신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은 오로지
첫돌 전에 생기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 생겨.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성인 자폐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성인 자폐인은 어떻게 자폐로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10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예, 두 돌, 세 돌 지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권위를 가지려고 너무 그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너가 30년인가를 진료했는데 그때까지 본 환자가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폐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자폐라는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카너가 얘기한 대로 정의를 해버리면 지원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자폐증 의심되는 환자는 다 카너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30년간 100명을 본 거예요. 1년에 기껏해야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환자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 뭐해요?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다시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뭐 희한한 병 하나 뭐 어디서 만들어내 가지고 지가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또 고깝게 받겠어요, 다른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하니까 그래,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은 그 병이 왜 생기는데? 그 병이 왜 생겼는지 너는 한번 해명해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너가 시달리다 못해서 자기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카너가 이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아이를 차갑게 대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의 바깥으로 통하는 문의 빗장을 닫아 걸어버린 거야 라고 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도 궁하니까 모르면서 그냥 대략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폐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해한 양육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유해한 양육. 그때는 프로이트의 시대였거든요. 프로이트는 전부 모든 문제가 다 유아기 때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론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필요로 하거든요.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동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유해한 양육이라고 한번 카너가 딱 얘기하니까 그거를 타임지에서 받아갖고 뻥 터뜨린 거예요. 타임지는 또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라 치고 냉장고 엄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엄마가 냉장고처럼 차갑게 굴었기 때문에 아이가 저 모양이 된 거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무런 원인이 없이 그냥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사실 큰 어떤 시각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원인을 찾죠. 왜 암에 걸렸을까? 술을 많이 마셔서 담배를 피워서, 아무래도 담배는 암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뭐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어떻게 돼서 이런 거 막 찾죠. 그렇지만 암이라는 건 대부분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운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뭐 신문에 가끔 그런 것도 많이 쓰는데 그 내면 아이 같은 거요. 내면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부 자기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이론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진실인 줄 알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타고난 거고, 그냥 운이 없었던 거고, 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살다 보면 운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우생학이 판치던 때예요. 우생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뭐 전 세계라고, 뭐 전 세계죠. 유럽이 완전히 망가졌고 미국도 참전했고 그다음 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빨리 우리가 이 사회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전 세계의 화두였어요. 근데 그때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건 뭐 학자가 붙었지만 학문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고 우수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우수한 사람을 계속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수한 사람이 쌓이다 보면 사회가 그냥 저절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 좋아. 그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하면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빼버려야 돼.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끼리 계속 사회를 끌고 나가야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은 전부 수용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런 수용기관에 수용을 하면 그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썼냐면 하루에 4.5달러를 썼대요. 4.5달러. 네, 4.5달러면은 그게 벌써 1940년대지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게 얼마쯤 되냐면 한 달에 120만 원 꼴이에요. 한 달에 120만 원이요. 그 얼마 전에 저 페이스북에 이진희 대표께서 베어베터의 이진희 대표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장애인한테 얼마를 쓰냐면 1인당 월 200만 원을 써요. 200만 원. 미국은 얼마를 쓸까요? 미국은 장애인 1인당 월 1,600만 원 정도, 1,574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대략 비교해봐도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지원의 차이가 뭐랄까요? 우리의 환경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수용기관에 수용되면 지금 돈으로 따져서 120만 원을 썼던 거예요. 120만 원으로 뭘 해줄 수가 있어요? 110만 원으로 해줄 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용해 놓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사람들을 저렇게 방치한 거예요. 먹을 것도 변변히 안 줘. 심지어 입을 것도 안 줘. 돌봐주지도 않아. 그냥 방치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되면은 그 수면장애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그 원인을 찾아서 또 의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도 맞춰줘야 되고 뭐 정 필요하다면 약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기관 사람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병실에다 몰아놓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문을 잠궈버리고 창문 같은 것도 깨고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창문에다가는 철창을 치고 그런데 한 방에 뭐 한 7, 8명씩 갖다 몰아놓고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났어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헌팅턴 주립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1952년도에 우리나라 한참 6.25 전쟁할 때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방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고 나오지도 못하게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는 장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존권 투쟁이었던 거예요. 자폐의 그 기나긴 80년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빌런이, 잊지 못할 악당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브루노 베테라임이고 하나는 아까 남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의사예요. 이 다음에 나올 건데요. 브루노 베테라임은 이 사람도 비엔나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술사 박사예요. 박사는 박사인데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장애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술사를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왜 떴냐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살아나는데 뭐 거기서 뭐 무슨 몇 년을 거기 있다가 죽을 고비를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서 한두 달인가 있다가 어떻게 뭐 밖에 손을 쓰고 뭐 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도망간 거죠. 미국으로 도망갔을 당시에는 완전히 거짓골이었대요. 거짓골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그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프로이트랑 같은 동네에 살았대요.
프로이트한테 뭐 배우거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프로이트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 같은 골목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 뻥을 무지하게 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가 뭐 이렇게 된 것은 다 엄마 때문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엄마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들. 여권이라는 게 뭐 저는 뭐 무슨 제가 무슨 페미니스트니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니까 여성이 손쉬운 표적이 됐던 거죠.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싶잖아요. 애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건 뭐 도대체 가르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애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욕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희생양만큼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불을 지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희생양을 누구를 삼는 게 제일 편하냐면 제일 약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다 여성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냉장고 엄마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열렬한 지지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생 동안 나는 삶이 엄마에 의해서 완전히 삶이 망가져버린 아이들을 돌보는데 내 일생을 바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도 아는 듯이. 예. 정말 수치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요새 상담 무슨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많죠. 심리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요. 책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근데 그 상담학과 중에서 브루노 베테라임 책을 아직도 갖고 교과서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노 베테라임이라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 열렬한 냉장고 엄마 이론의 전파자였습니다. 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 냉장고 엄마 이론이 깨지고 브루노 베테라임이 나쁜 놈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책을 아직도 교과서로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서구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혹시 그런 걸로 배우신 분 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예, 이 냉장고 엄마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폐 어린이의 엄마는 원래 못된 사람이야. 심리적으로 차갑고 냉담한 사람이야. 그래서 애라는 게 원래 그 태어나면 보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차갑게 대하고 심리적으로 유해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어린애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적대감과 반발심을 느껴서 안으로 위축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냉장고 엄마 이론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틀리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이렇게 엄마를 비난하고 다 자폐가 엄마 탓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는 엄마한테 떼내가지고 그런 수용소에 갖다 가두고 그 안에서 뭐 학대하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큰일 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당연히 느꼈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버나드 림랜드라는 분이에요. 버나드 림랜드는 유아 자폐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브루노 베테라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폐의 증례를 다 모아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가 뭘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집념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다 모아서 책을 씁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연구를 다 해보니까 미국의 자폐인, 유럽의 자폐인 다 모아서 들여다보니까 자폐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것 같더라. 유전적인 근거, 신경학적인 근거라는 게 뭐예요? 이 브레인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수전 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쌍둥이 연구를 하는 걸 했어요. 자폐인인데 쌍둥이인 사람을 영국에서 다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 저 스코틀랜드 끝에 아주 거의 북극권에 가까운 그런 데까지 아주 땅촌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형제가 나란히 자폐인 집은 전부 일란성 쌍둥이들이라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폐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쌍둥이 연구를 해서
자폐라는 거는 엄마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다.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거 하나를 입증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 베런 코인, 앨런 레슬리 뭐 이런 분들이 마음 이론이라고, 이건 설명하려면 기니까 책을 읽어주세요. 이런 이론들을 발전시키면서 자폐라는 거는 엄마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지식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계속 수용기관의 실태, 야, 이게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를 막 폭로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버나드 림랜드란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그 수염 많이 난 분. 부인이 굉장히 젊고 이쁘죠. 네, 사실 부인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부인이고, 이분은 버나드 림랜드를 찾아온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이제 버나드 림랜드가 냉장고 엄마는 없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좋아. 그러면 엄마는 잘못 없어. 그래. 그런데 그래서 애들도 더 이상 수용기관에 가두지 마. 그렇게 해서 학대하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애를 키우자니 이 애를 뭔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아서 냄비 뚜껑만 돌리고 있고 아니면은 뭐 퍼즐만 맞추고 있고 공룡책만 쳐다보고 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 이제 여자들이 직업을 갖는 세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들이 다 집에서 엄마의 직업 그럼 다 주부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게 아니고 여자도 이제 사회 진출해서 직업을 가지고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엄마가 집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더 잘 가르쳐요?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를 평생 배운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엄마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얘들은 배울 수가 없어. 말도 못하고 맨 하루 종일 앉아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육권 투쟁으로 넘어가요, 장애운동이. 그래서 배울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1960년대 초에 영국, 그 다음에 60년대 말에 이발 로바스와 에릭 쇼플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공교육 접근권 소송, 입법운동, 그 다음에 로나 윈과 주디스 골드 이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자폐라는 병명조차 없던 시절에도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뮤얼 그리들리 하우라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다 그냥 백치라 그랬대요. 맹인도 가르칠 수 있고 백치도 가르칠 수 있고 농인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폐인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친 분은 시빌 엘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계시는 요 머리 하얀 요 여자분, 이분이 시빌 엘가입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에서 자기 집 지하실에서 처음에 자폐 어린이 3명인가 4명인가를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특수교육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특수교육 이런 개념도 잘 없었겠죠.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발달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관심이나 의미 있는 자극이 전혀 없으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질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자꾸 의미 있는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폐 어린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 것 같은지, 이런 거를 계속 보다가,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교육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느슨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슨한 구조를. 그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말은 쉽지만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애들을 정성껏 가르칩니다. 정성껏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로 애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동이 좋아져요. 절망에 빠져서 막 떼쓰고 이런 행동도 없어지고 심지어 말도 하고 글도 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폐인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 ABA, 응용행동 분석의 창시자는 아닌데, 사실은 창시자는 아닌데 거의 창시자 비슷한 분이에요. 뭐 제일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발 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응용행동 분석은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처벌과 보상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행동주의에서 나온 방법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개척을 해서 자폐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뭐 학문적으로 확실히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도, 뭐 ABA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이분이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벌 자극을 줄 때 전기 자극을 준 거예요. 전기 자극을. 애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밝혀져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됐죠. 엄청난 논란이 됐지만 처음에 그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ABA라는 게 이제 지금 자폐인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리티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다음. 이바 로버스는 지금 그 여기 영문으로 쓰여 있는 거를 제가 해석을 하면 자폐 어린이를 가르칠 때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당신 앞에 있는 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심리적 의미의 인간은 없다. 물리적 의미의 인간은 있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라고 생각하고 자폐 어린이를 도와주려면 그 백지 위에 한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는 주어져 있지만 그 재료로 인간을 만드는 거는 심리학자의 몫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히틀러도 어렸을 때 나한테 왔으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텐데 참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람도 히틀러한테 쫓겨서 그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이제 이발 로바스는 굉장히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약간 대척점에 있던 분이 에릭 쇼플러라는 분이고 이분은 ABA만큼 유명한 티취라는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ABA는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얘기하지만 티취는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말로 풀어 쓰려면 굉장히 길어요. 어쨌든 그냥 티취라고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릭 쇼플러는 그 이발 로버스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어린애들을 학대한다고.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따뜻하고 아이들한테 온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보상을 제공하고 그러나 처벌 자극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다 ABA나 티치 모두 자폐인을 교육시키는데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폐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자폐인의 부모들은 저런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와, 우리 애도 이제 가르칠 수 있대. 우리 애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에릭 쇼플러나 이발로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이발로바스가 자폐인을 가르칠 수 있대. 에릭 쇼플러가 자폐인 가르칠 수 있대. 그럼 그걸 누가 찾아가야 돼?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린 자폐인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 받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거 우리나라 미국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왜 학교에서 안 받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소송을 걸어서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도 소송을 해보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결국 국민의 행복 추구권, 뭐 교육권 이런 건 다 결국 국가의 책임이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자폐인의 부모들이 톰 길훌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예, 이분도 형님이 자폐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인권 변호사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사람이 좋아 내가 그걸 맡아서 한번 소송해 보겠소.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사람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전역에서 뭐 난리가 나 줄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전부 다 법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자폐 부모들이.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잖아요. 변호사들이 돈 되는 걸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르르르 몰려간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전부 승소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모든 부모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벌인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그죠? 진짜 변호사 배만 불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지 말고 법으로 그냥 정하자. 입법운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자폐인을 학교에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법이 정해진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인데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분이었어요. 이분 레이건. 이게 대통령을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죠. 근데 레이건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배우였어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자폐인을 어떻게 학교에서 받아. 그걸 뭐 소송을 벌이든 말든 나는 내가 주지사니까 나는 그 법이 올라오면 난 사인 안 할 거야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입법안이 왔는데도 사인을 안 하고 질질 끄는 거예요. 자기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그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로이드 놀란이라는 사람이 둘이 아주 절친한 이 사람도 잘생겼죠. 이분도 배우예요. 굉장히 절친한 친구인데 이 로이드 놀란의 아들이 자폐였습니다. 근데 그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자폐 부모들이 그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뭐 거의 그냥 그 상황이 책에 보면 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의회를 막 부모들이 몇 겹으로 둘러싸요. 둘러싸가지고 니네 여기서 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절대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아라. 주로 엄마들이 다 몰려가서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입법안이 통과돼서 로널드 레이건 책상 앞에 딱 놓였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안 해. 사인을 안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임기는 거의 끝나. 그래서 이 자폐 부모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로이드 놀란을 찾아가요. 사정 얘기를 하고 당신이 레이건하고 친한 친구니까 한마디만 해다오. 그래서 로이드 놀란이 레이건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네 내 아들 자폐로 죽은 거 알지? 내 평생 자네한테 한 번도 뭘 부탁 안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사인을 해요. 이게 그 어떤 사회의 큰 변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물론 옳고 그르고 뭐 이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뭐 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인 포인트에 있는 인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할 때 이런 그 인물이 상당히 이렇게 도외시 되는데 우리도 이 네트워크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폐인을 국가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법도 통과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막 자폐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걸 쟁취하고 기뻐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애도 분명히 자폐인데 자폐 진단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진단이 안 나오냐면 카너 때문이에요. 카너 때문. 카너가 처음에 자폐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생기는 병이고 그 다음에 뭐 진단 기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막 진단 기준을 막 몇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자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실제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자폐인이 너무 많은데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진단을. 그거에 주목한 사람이 이 로나 윙하고 주디스 굴드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로나 윙은 이 왼쪽에 계신 이 안경 쓴 할머니, 이분이 로나 윙인데, 이분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남편도 정신과 의사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런데 착안하게 일단 이분이 그 딸이 자폐예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정신과에서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런던에서 자폐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로나 윙이 그때만 해도 자폐 그러면은 카너 증후군인데 카너의 진단 기준에 다 맞는 사람을 자폐라고 하려다 보니 자폐인이 몇 없는 거예요. 정말 드물어요, 자폐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폐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를 보니 카노가 너무 진단 기준을 빡빡하게 엄격하게 해놔서 예를 들어 진단 기준이 5개가 있는데 4개를 만족시켜요. 그런데 하나 마지막 거 하나가 걸려. 그럼 얘는 자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나 윙은 이건 불합리하다. 자폐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자폐로 정의를 해야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지원, 치료 지원, 사회적 지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내가 정말 이 정신의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자폐 진단 기준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로나 윙이 자폐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DSM-3B 만들 때 그 편집위원, 자폐 편집위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폐 진단 기준을 그냥 확 넓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폐라고 그 진단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도 전부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로나 윙은 자폐증의 개념을 확장시키자. 네, 그래서 그 자폐증이라는 게 카노가 얘기했던 제일 극단적인 사람들 몇 명만 자폐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분들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제일 끝에 있는 사람만 자폐인 게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사람 100이라 그러면 99, 98, 97, 96, 85, 75, 심지어 60 정도도 자폐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자폐증 연속선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쭉 줄을 거서 모든 게 정상인 사람을 0이라고 치고 이런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어려운 사람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100만 자폐증이라고 했다면 90도, 80도, 70도, 60도 자폐증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자폐증 연속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러다 나중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거를. 네, 이 사람이 그게 더 어감이 좋아서 바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S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DSM-3, DSM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책을 보세요. 네, DSM은 어쨌든 뭐냐면 정신질환 진단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5번 개정됐어요. 네, DSM-1부터 시작해서 DSM-5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DSM이 DSM-5예요. 그런데 DSM-3까지 자폐증은 10,000명에 4명이었어요. DSM-3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DSM-3R, 이게 리비전이라 그래서 개정판인데 이게 4라고 안 하고 3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을 만들 때 로나 윙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그 전까지는 유아자폐증, 유아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나 윙이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만들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자폐로 진단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1986년까지는 10,000명에 4명이었는데 1987년에 10,000명에 7명이 돼요. 2배가 됐죠. 그리고 91년도에 미국에서 자폐인을
특수교육을 하는 법안, 예, 장애인 교육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91년부터 시행이 돼요. 91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이 혜택을 보려면 자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의 자폐 진단서 하나만 떼주세요. 우리의 자폐 진단만 받으면 이제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예, 다 학교에서 받아주고 가르쳐 준대요. 국가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1,500만 원, 1,600만 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1990년까지 10,000명이 7명이었는데 1991년도에 10,000명이 70명이 됐어요. 갑자기 10배가 뛴 거예요. 10배가. 이게 백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MMR은 훨씬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DSM-4, 4가 나오면서 10,000명에 150명, DSM-5 10,000명에 1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하고 2013년이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 10,000명에 4명에서 지금은 10,000명에 170명, 40배가 넘게 뛴 거예요. 이 이유가 뭐다? 진단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 이게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온 영화인데 아주 재밌어요. 예,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예. 어쨌든 이 영화가 뭐 대히트를 치면서 아카데미를 휩쓸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자폐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자폐증이 아주 유명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막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뭐 바닥에 뒹굴고 해도 사람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봐주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게 자폐증이 유명해지니까 뭐든지 유명해지고 절박해지면 파리들이 꿰죠. 예, 그래서 온갖 또 여기 한몫 잡아보려는 그 잡스러운 놈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뭐 백신 때문이다, 자폐증이 환경 독소 때문이다. 인간은 원인을 필요로 해요. 원인을. 우리는 원인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백신 때문이다, 환경 독소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생의학적 치료법, 뭐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왕창 먹으면 낫는다, 비타민 D를 왕창 먹어야 된다, 아니다, 아연을 먹어야 된다,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 온갖 온갖 기능의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기능의학도 요식경에 우리나라에 기능의학이라는 걸 내세우고 진료보는 의사들도 많아요. 예, 기능의학이라는 게 써 있으면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뭐 촉진적 이 촉진적 의사소통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걸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 책에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런 게 왜 판을 칠까요? 예, 이 우리 인간은 특히 장애 부모는 저도 장애 부모입니다만 죄책감이 들어요. 일단은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온갖 자기 삶을 다 되돌아보게 돼. 여기 부모님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네? 내가 애를 가졌을 때 뭐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맥주 한 잔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뭐 좀 일찍 잤어야 되는데 태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한약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한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무력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얘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려면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이야기이면 더 좋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권위 있는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이야기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백신이 제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의사놈들이 돈밖에 모르는 의사놈들이 돈 벌려고 백신을 우리 애한테 맞춰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나는 잘못 없다. 우리 애도 잘못 없다. 네. 이런 이야기에 너무 깊게 빠지시면 안 돼요. 해롭습니다. 손해봐요. 자기도 손해고 애도 손해예요. 이 빌런 두 번째 빌런 아까 누구예요? 브루노 베테라임.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가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영국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예요. 예, 수치스럽게도. 이 사람이 그 MMR 백신 때문에 자폐가 생긴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 그 뒤로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이 사람이 변호사들하고 짜고 그 MMR 백신을 개발한 머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죠. 그 제약회사. 거기를 상대로 돈을 뜯으려고 어, 조작한 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게 다 밝혀져서 이제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해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서사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 사람은 지금 의사도 아닌데도 잘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고 믿는 부모들 상대로 강연하고 예, 그다음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서 이렇게 이게 호주에 있는 모델이랑 사귀고 이렇게 잘 살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속기만 하겠습니까? 예, 또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죠. 합리적인 부모들이 야, 자폐라는 게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은 길이 없겠니? 우리 힘을 합쳐서 과학적인 연구 자금을 한번 지원해 주자. 아무도 의사고 뭐 과학자고 뭐 심리학자고 자폐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연구를 안 해요? 연구비가 없으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비를 대주자. 이렇게 해서 부모 주도로 이런 그 과학적 연구 자금을 지원하려는 단체들을 만들어요. 그게 전미자폐증 연구연합하고 당장 자폐증으로 완치하자. 당장 자폐증으로 완치하자는 무슨 구호처럼 들리는데 이게 저 기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굉장한 대부호, 예,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대부호,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재벌인 사람이 오티즘 스피크스라는 기관을 단체를 설립하면서 이 NAAR하고 CAN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분이 밥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밥 라이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트럼프랑 같이 뭐 골프도 치고 그 정도.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이분이 밥 라이트예요. 예,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플로리다 주지사고 이 트럼프고 이게 저 어느 자리냐면 저 자폐증 모금 행사로 라이언 리치가 나와서 공연하던 날, 예, 라이언 리치 공연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제 힘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폐증의 날이라는 우리 알잖아요. 그날 블루라이트 행사라는 걸 해서 이렇게 백악관도 참여하고 그 앞에 예, 이렇게 이게 저 무슨 스웨덴 왕궁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자폐 운동을 막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별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도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야, 우리 애가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자폐인하고 같은 교실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쟤네들 뭐 무슨 뭐 가르칠 수 있다지만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그 쟤네들 때문에 괜히 우리만 손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서사를 뒤집는 사건들이 쭉 벌어져요. 예, 이분이 템플 그랜딘이에요. 템플 그랜딘이 템플 그랜딘 전까지는 자폐인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자폐인은 말을 못하고 자폐인은 정신지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템플 그랜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템플 그랜딘은 말을 잘해요. 글도 잘 써요. 게다가 템플 그랜딘은 교수예요. 교수일 뿐더러, 교수는 많죠. 근데 교수일 뿐더러 그 자기 분야, 자기 그 가축 수용하는 시설, 이 수용 시설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거를 설계하는데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예, 그냥 교수가 아니라 전 세계 1등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폐인이다. 자폐인이고 어려서 이렇게 컸고 자폐인이라는 내가 자폐인이라서 남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어떻게 느꼈고 하는
자폐인이라고 하는 자폐 경험을 말로 쫙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몽땅 뒤집혔잖아요. 그죠? 자폐인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 자폐인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한데 자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폐라고 하는 게 반드시 무슨 지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얘기한 거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폐였을 경우에 자기 자식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애는 이게 아닌데, 저 안에 말을 안 하고 자기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저 속에 정말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면 아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짐 싱클레어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거다. 자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폐인들이 결정적으로 그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폐인들이 말을 못해도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 자폐증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폐인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덜 자폐적으로 만들거나 완치하거나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자폐인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타고난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우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디 싱어, 이분도 자폐인이에요. 이분이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폐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이라는 게 있고 자폐는 비정상인이고, 그래서 이게 자폐인은 정상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폐인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언어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구석이 있다. 템플 그랜딘이 입증했듯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뇌가 다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폐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빼놓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폐인 스스로 축복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섭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아린 네이만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도 자폐인입니다. 자폐인인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장애인 단체를 연합을 시켜요. 연합을 시켜서 자폐인의 요구, 또 장애인들의 요구,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 훌륭하냐면 연대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많은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 장애정책자문위원까지 합니다. 자폐인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강의안을 필요로 하시면 이 파워포인트를 주최 측에서 보내드릴 텐데, 이게 베어베테의 이진희 대표가 이 책을 한 권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책을 읽고 나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모두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세상. 지금처럼 소위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도 장애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장애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 사회의 구조가 장애를 만드는 거죠. 장애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폐를 제거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유전적 유산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는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애를 지닌 자녀가 부모의 심리에 유해하다. 아, 저 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저 애가 장애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 그 단계를 극복하죠, 부모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행복에 나의 존재를 바침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질서만 있을 필요도 없는 거구나.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떤 새로운 행복의 경지를 개척할 수 있거나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아마 단계에 도달하셨을 건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낮은 곳에 있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신경 다양성의 입장에서 본 거죠. 자폐증의 껍질 속에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정상적인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폐라고 하는 게 모든 경험과 감각과 지각과 사고와 감정과 즉 존재의 모든 측면을 채색하는 어떤 자폐제라는 자체가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자폐인 얘기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리플렛. 이 사람이 처음으로 레오 카너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자폐인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80에 뭐 거의 90에 가깝죠.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미시시피주의 굉장히 작은 도시, 뭐 마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도시는 도시인데 아주 작은 도시. 거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그 도시의 유력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도시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알아요. 다 알고 이 사람을 자기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장애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정말 존재로서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거를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완치가 가능하다면 바람직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과학적인 얘기. 괜히 우리를 뭐 이해하는 것 같고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은 서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대개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 신경 다양성이라는 이론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굉장히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고기능 자폐인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게 정말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안에서 또 차별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이게 참 슬프죠. 어느 나라든 간에 장애단체가 안 싸우는 나라는 없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고 각자 입장이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서로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연대해야 한다. 자기의 작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 부드럽지만 강인하게 주장하고 연대하자. 절대 굽히지 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오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저 자신도 그 정신질환을 겪는 딸을 둔 아빠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 이 기도문을 진짜 뭐 아주 수백 번, 수천 번을 제가 되뇌었던 말인데 참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누가 뭘 어떻게 하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한테. 그러나 그 둘 사이를 분명히 알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들어주신 분들은 이런 평온과 용기와 지혜를 갖고 꺾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주최를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를 다 듣게 됐는데 1차 때 주셨던 이야기, 2차 때도 주셨던 이야기, 3차 때 주셨던 어떤 인사이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유독 귀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데 눈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3번 정도 들으니까 이게 또 이게 쫙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책을 안 읽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오늘 북토크를 통해서 또 더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드라마처럼 눈으로 우리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북토크잖아요.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비디오를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 나는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든지 요거는 우리가 함께 여쭤보고 싶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손을 재빨리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최원영님은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찾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동기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원인이 없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김석주 선생님은 이유 없이 생기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시원한 통찰 감사합니다.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고, 이병용님은 파일을 키워서 먹어야 한다. 있는 파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라고 남겨주셨어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고요. 그 기회가 돼서 발달장애인의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한 3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 진료실에서 뵙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강병철 선생님께 너무 소중한 책 번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오티즘 레이스 저도 했거든요. 강병철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맞습니다. 참여하고 선물로 그 자폐인의 거의 모든 역사 책도 리디북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배울 게 많고, 저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 주로 돕는데 자폐장애 영역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ABA라는 그 관점도 사실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무 유용한 관점이고, 자폐장애인을 넘어서 일반인들, 정신질환자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약의 섬세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자폐인 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어느 분들보다도 이제 효과와 부작용이 굉장히 섬세한 게 있고, 또 그 의사가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또 같이 상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지점들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앞으로도 많이 좀 강병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자폐인 당사자분들, 활동가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 앞으로 또 좀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효신 선생님이 손을 드셨다고 하네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에 대한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랄까요? 그런 게 아직까지 조금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짧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박사님의 어떤 그런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박사가 아니고요. 지금 그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제 좀 이따 남영 선생님이나 임신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제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거를 다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존권, 교육권, 그다음에 뭐 어떤 존중, 우리한테 필요한 존중,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제화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약속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약속하는 거하고 약속하지 않은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그 자폐의 그 유병률이 늘어나고 자폐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했던 그 과정의 역사가 전부 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라는 걸 쟁취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정신장애인의 아빠지만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면 참 좋겠는데 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돌볼 겁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존재한테 1억을 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없어졌을 때 그 장애인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그 장애인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건 야만적인 사회지요. 그러지 말자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변춘자 선생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김단희 선생님 이야기하실게요. 네. 오늘 강의 굉장히 유익했고요. 감동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 주말 학교로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21년간 해왔고요. 또 이제 지금도 그 복지관의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느루트 라이브는 읽었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자폐장애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런 질문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장애인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저한테는 가볍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원인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이죠. 누구의 원인인가, 어떤 원인인가. 그래서 그 카너가 그렇게 잘못된 진단으로 이제 오랫도록 힘들게 했는데 지금도 그 역량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좀 화를 낼 때도 있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논문에 그 장애인 부모의 죄책감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죄책감과 무력감을 설명하시면서 서사의 창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정말 장애인 부모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서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폐라는 것은 그 하나의 존재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고 할 땐 여전히 질문이 있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폐라는 것은 그냥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렇게 인식한다면 뭐 여전히 답을 찾아야 되고 여전히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훨씬 좀 그 부담이 적어지고 그 존중하는 것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오늘 처음인데 이런 기회 있으면 좀 자주 많이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단희님, 네, 김단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상리산 마을에서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책은 샀지만
읽을 엄두가 안 나서 누가 좀 읽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번역자님께서 직접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네. 싶어서 손 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역사를 이렇게 한 큐에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고 그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되게 신뢰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새로운 힘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오늘 마지막에 중요하게 마무리해 주신 말씀이 연대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발달장애 청년 허브라고 청년들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부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더 힘있게 해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또 신념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나 관계자는 아니고 거의 여기 유일하게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사실 신경 다양성 이런 거는 뭐 짐 싱클레어, 뭐 주디 이런 사람, 아린이 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어티즘 라이트 무브먼트라고 해요. 이거를 자폐 인권 운동에 번역하는데 이런 걸 조주도 많이 국내 이런 조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에스타스가 거의 처음으로 그런 걸 사조나 조주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고 이걸 한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관한 관심이 최근 생기고 있는 문제고요. 신경 다양성 문제는 최근에 세바다라는 새로운 단체가 결성돼서 많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거하고 지금 저희 에스타스 지금 합작에 들어간 상태고요. ABA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반발 여론도 많이 있어요. 당사자 진영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자폐인 박사도 있습니다. 제 친구 윤은호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유일하게 자폐가 발달장애가 박사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해도 우리 사회도 자폐 인구는 아마 비등록까지 하면 4만 명 정도쯤 될 거라고 지금 저희 에스타스 내부적으로 추측하고 장부 통계 바탕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좀 국내 사정에 대해서 미국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히 모르실까봐 제가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사자로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안 그래도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최근 논의에서 또 빠진 문제는 바로 당사자가 논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용 씨. 네. 원래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시간을 좀 넘어서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남영 선생님 오늘 북토크 3차 마지막 하면서 정리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매번 새로 듣는 이야기처럼 몰입을 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쭉 책 내용은 정말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3차로 갈수록 이제 그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역사적인 고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방향성을 찾을 것인가 이런 거에 감동을 했다면 이번 세 번째는 그 마무리 단계로 정말 우리가 자폐성 장애인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녀로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의 그 인간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또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 부드럽지만 강인하게 주장하고 연대하자, 굉장히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대가 참 힘들거든요. 각각의 굉장히 많은 활동과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는 이 큰 줄기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그 코비드 상황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빨리 앞서가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촘촘하게 철학과 인권과 이런 것들을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 우리도 뭐 제도가 좀 잘 연대해서 제도를 갖추면 캐나다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영 씨께서 신경다양성 그 에스타스를 거의 아마 부모로서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만난 사람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 어떻게 보면 내부와 외부, 우리 내부 안에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영 씨처럼 정말 윤우영 씨처럼 박사, 뭐 그다음에 이렇게 막 소통이 잘 되다 못해서 리더 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90% 이상의 뇌성 장애인들은 제대로 의사소통도 못하고 자기관리도 전혀 못하고 정말 이런 분들을 대변을 하는 입장을 항상 잘 조율을 해주셔서 정말 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그 고기능 자폐인의 신경 다양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전반의 목소리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긴 책과 또 이 구성도 너무 잘해주시고 강균철 선생님께서 이 정말 강의를 제가 3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강의를 참 차분차분하게 또 무엇보다도 부모의 입장으로 잘 그게 깔려 있으니까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진짜 또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내주시고 또 번역해 주시고 계속 3회에 걸쳐서 아군을 참 많이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병철 선생님이 진짜 든든한 이 선봉장이고 이러시고 아까 그 장창현 선생님이셨나요? 장창현 선생님하고 변춘자 선생님 정말 제가 저희는 이제 부모니까 부모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정말 외롭지 않다 막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네, 연대입니다. 그죠? 이 사회적인 연대로 더 큰 연대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하고 정말 작별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참여해주신 정말 관심 가지신 그 우리의 그 든든한 아군들과 또 우리 또 정말 배경음악까지 넣어가면서 잘 사회해주신 우리 임신아 진격의 임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병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계속 3회가 되도록 수고해주신 우리 자폐인 사랑협회 김세연 간사님, 박정수 부장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모두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금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1, 2, 3차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은 역사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폐라는 말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학자나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됐고 그 다음은 부모 운동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이제는 당사자 운동으로 더욱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변철 쌤이나 남현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ABA에 대해서도 얘기를 꼭 해달라고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기도 하시는데 발제로 오늘 맨 마지막에 강병철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 볼 점을 던져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줌으로 만나서 이런 어떤 강연이 아니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일 벌리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강병철 선생님을 꼭 모시도록 할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발제 위주로 우리가 좀 같이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라도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강병수 선생님께서 네,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의 만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아까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꼭 숲을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 단풍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제일 잘 나오는 사진이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면, 나를 낮췄을 때 제일 넓게 제일 많은 것이 앵글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그걸 찍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게 괴롭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남들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잘 되고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른 곳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많이 헤맸는데 이런 그 정신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